제가 이 보수 부분을 보면서 참 이 보수가요, 문재인이 적이 아니라 문재인은 스스로 망합니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보수를 도우는 우군이지요. 그런데 보수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보수는 정책 담론, 즉 이데올로기로서의 가치에 있어서, 또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에 있어서, 또 세상의 디테일한 변화에 있어서 보수는 패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패배하고 있느냐? 오늘날 좌파들이 매우 어설퍼 보이죠. 정말 어설퍼 보입니다. 제대로 하는 것 없이 정책 수행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민주주의라는 부분은 억압되었을지 몰라도 국가의 정책 문제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전문가들이 잘 해왔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보수가 한마디로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훨씬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근데 이 보수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식의 한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7, 8, 90년대의 보수 정권의 문제 처리 능력을 보고 있지만, 지금 살아가는 환경은 21세기에 7, 8, 90년대의 경제 사회 상황과 훨씬 뒤바뀌어진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지금처럼 청년 파산이나 노인 파산이 어디 있었으며, 청년 실업이 어디 있었으며, 저성장이 어디 있었으며, 한마디로 나라 경제가 거의 붕괴되는 모습이 어디 있었냐는 거죠. 자, 그때는 전부 사회 전체가 캐파가 경제 성장으로 점점 커져가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그때의 환상을 생각을 해서요, 항상 성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심지어 학자들조차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한번 토론할 담론을 보수 내부에서 이렇게 던져야 된다는 거죠. 성장이 가능한 사회인가? 과연? 그런데 이런 문제는 무조건 성장으로 지불을 합니다. 미국도 성장하고 일본도 성장하니까 우리만 지금 뒤처지고 있다. 왜 우리만 성장 못하냐? 정치만 잘하면 우리도 성장할 수 있다. 그래,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에 물론 그 정권이 무능한 부분도 있고 부패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정권이었습니다. 모양을 제대로 갖춘. 성장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성장이 되느냐는 거죠. 그건 이명박의 무능이나 박근혜의 무능하고 관계없는 문제예요.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문제인가 하면 성장이 정체된 사회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은 되는데 일본은 되는데 왜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측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융과 IT 이런 쪽으로 몰두하면서 제조업을 포기했다가 이제 그 제조업을 되살리면서, 전부 제조업을 해기시키고 되살리면서 성장에 지금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성장도 한계가 있어요. 최악일 때보다 좀 나아지지만 미국이 고도 성장을 한다는 건 없는 겁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한 25년을 겪고 지금 아베 시대에 경제가 좀 살아나지만, 이것은 뭔가 하면 아베가 적극적으로 경제를 운용한 탓도 있고, 또 일본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아예 일자리가 사람보다 더 남아도는 경향도 있지만은, 일본의 경제는 원체 60년대부터 소재, 기계 뭐 이런 부분에서 세계에서 탑권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재배치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본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집권하는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는 아베를 보고 욕을 하지만 아베는 세 가지 화살이니 뭐니 해서 아베노믹스라 해서 일본 경제를 이제는 조금씩은 회복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 경제도 고도 성장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입니다.
제로 성장에서 이제 뭐 한 4% 성장, 3% 성장 이렇게 가는 부분을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전 세계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어갈 거냐? 고도 성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고도 성장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도 성장이 사라진 시대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잠재 성장률만큼이라도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2020년까지 잠재 성장률이 2.8에서 2.9 정도 될 거라고 한국은행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2.8, 2.9를 유지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경제가 호황이다라는 부분에서 엄격하게 말하면 호황이 아니라 91년 이후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이렇게 무너져 가다가 지금 지난 6월 발표된 일본의 실업률이 2.2%로 92년 버블이 시작된 이래 최소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또 주가 상승이 아베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한 5년 반 만에 2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베는 일본 경제를 관리를 해서 그것이 정상으로 굴러가는데 지금 성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를 잠재 성장률만큼이라도 끌고 가는데 성공을 했다. 그럼 지금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지금 올해 2분기에 4.1%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미국의 GDP가 한국의 12배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그러면 성장률이 몇 프로냐? 2% 초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가 호황이라는 게 2% 초반대가 호황이면 그전에 어떠냐? 제로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2% 초반대가 거고.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떠냐? 독일, 프랑스, 영국은 여전히 2% 초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2% 초반이면 경제가 좀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바라본다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보수의 시각도 이제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관계 있는 나라 중에 러시아도 망해가고, 러시아가 망하는 것은 별 답도 없기 때문에 저 나라는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육자회담국 중에 북한은 뭐 경제라는 게 없는 나라고, 중국이 빌빌 싸고 있는데 미국, 일본은 잘 나갑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요. 한국은 미국, 일본보다는 중국의 대열을 따라가고 있죠. 지금 중국이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지금 잘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자꾸 거는 거는 중국의 현 경제 수준으로 봐서 우리가 어떤 시비를 걸더라도 중국이 우리하고 정면으로 붙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는 미국의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중국의 지금 심각한 문제의 근원에는 과도한 부채 비율입니다. 이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이 260%.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요. 근데 이는 공식 통계이고 중국은 통계를 믿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통계라는 것은 무의미한 나라예요. 자, 그래서 중국의 실제 부채가 300%를 훨씬 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400%가량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의 총 부채 비율과 맞먹는 수준인데요. 미국도 감당하지 못하고 위기를 맞았는데 중국이 이런 부채를 가지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는가? 자, 이런 과도한 부채는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미국처럼 거품이 꺼져버리든가 아니면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이라는 과정을 가야 되죠. 근데 중국이 부채를 줄이는 과정을 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중국 내부의 문제들이 터져버릴 겁니다. 그래서 부채를 줄여가는 부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시중에 돈을 회수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훅 떨어지겠죠.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사실은 중국 같으면
뭐 한 8, 9%를 유지해야 버틸 건데 지금 중국이 정부에서 말하는 게 한 6% 수준일 거고 실제 중국의 성장률은 3, 4%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디레버리징에 들어가면 중국 경제는 무너질 거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또 앞으로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두 번째가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중국의 부동산이 한국처럼 끝없이 폭등을 해왔는데요. 2015년부터 부동산 개발 투자액이 1640조가 투자됐다는, 2015년 이후에 투자된 게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투자됐는데, 이런 중국의 부동산이 이제 올 연말부터 그때 짓기 시작했던 게 완공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중국이 지금 주택 보급률이 80%로 우리보다 1.5배라는 거예요. 그런 중국에서 과잉 공급으로 누가 들어갈 사람이 있겠느냐, 심각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폭등의 배후에 중국의 자본도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들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에는 심각한 이 적자에 빠져들었지만 정부 지원으로 근근히 유지하는 좀비 기업이, 특히 중국의 기업들은 이 기업의 형태가 사기업이 아니고 정부의 이 공기업과 사기업이 혼재된 형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공적 성격을 띤 기업들, 그리고 또 사기업들이 중국 정부에 로비를 해서 대출받아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한계 기업들이 견디기가 어려워져서 앞으로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협정이 타결되면 기업 보조금을 미국이 주지 말라고 하면 이것도 또 터져버릴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에는 그림자 금융이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은행처럼 공식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그림자 금융기관이 지금 GDP 대비해서 62%까지 급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이런 그림자 금융기관에서 마구잡이 대출이 늘었는데 이런 것이 중국의 앞으로 위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부채로 포함될 수도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너무 과도한 인프라 설비 투자를 해서요. 그래서 중국이 막 불필요한 도시를 짓고 불필요한 고속철을 만들고 불필요한 무슨 신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야 또 돈을 빼먹는 놈도 늘어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은 이런 과도한 설비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중국이 1대1로라 해서 그런 걸 한다고 만드는 장비나 이런 걸 다 가지고 해외로 시스템을 수출하려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까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문제도 과잉 설비 투자도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중국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국과 더불어서 중국이 앞으로 무너지면 한국 경제는 중국의 영향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타격을 엄청 받을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앞으로 거품 꺼지고 중국 경제 무너지면서 꺼지면 한국 경제는 더 침체되어 갈 건데 지금 여기서도 보수는 성장 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성장을 합니까?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지금 우리가 주력 품목 중에 반도체 하나 지금 반짝하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반도체도 터닝 포인트가 있어가 그거 지나면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가 지금 수출 흑자의 대부분인데 반도체도 가버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반도체 하나가 잘 나가봤자 그것이 국민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수치상으로는 좋지만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말이 좋지. 바이오? 한국 바이오가 뭐 미국이나 유럽 바이오 따라갈 수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 솔직히 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요. 한국은 한국적 수준에서 4차 산업혁명에 어느 정도 성취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 국가가 되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요, 축적된 자본과 인력에 결합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한국은 턱없이 부족한 변두리 국가지요. 그러면 할 게 없는데 신성장 동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장 이데올로기를 자꾸 이야기해요.
제가 왜 이걸 아침에 느꼈는가 하면 보수 원로들이 시국 선언을 했어요. 국가 정체성 위기, 북핵 안보 위기, 복합 경제 위기가 쓰나미처럼 닥친다. 그래서 나라의 정체성이 좌파적인 부분에 흔들린다. 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고 선비핵화 원칙을 지켜야 된다. 종전선언 해주면 안 된다. 이까지 다 맞는 말이에요. 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삭발하고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기업 주도 신성장 산업 지원을 요구했는데, 자, 정부가 지원을 안 해줘서 기업 주도 신성장 산업이 안 되고 정부가 기업을 맨날 조사하고 가다서 안 되겠습니까? 신성장 산업이 있으면 문 정권이 아니라 박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9년에서 뭔가 해도 됐겠죠. 근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뛰어들지 않는 부분은 정부가 길을 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무슨 정부가 길을 열어서 IT 산업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부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거지. 어떻게 정부가 신성장 산업에 지원을 해 줍니까? 규제 완화한다고요? 그 규제 완화하면,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또 뭘로 들립니까? 저한테는 인터넷 은행 해주고 원격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원격으로 해줘서 경제가 살아나겠어요? 인터넷 은행에서 경제가 살아나겠어요? 한국의 이 의료 기반을 무너뜨리고 한마디로 젊은 사람들 다 빚쟁이로 만들지요. 원격 의료를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삼성이든 어디든, 예? 실험으로 하면 될 거고, 실험이 됐으면 해외에 그걸 갖고 가서 해라는 거예요. 그럼 외국에서는 원격 의료를 못 하겠습니까? 나라마다 다 해요. 일본은 일본대로 하고 캐나다, 호주에서도 필요한 부분에는 해요. 그렇지만은 원격 의료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건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는 정도지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오늘 결론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성장이라는 신화를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요, 이제 성장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2.8%, 2.9% 성장을 말하지만은요, 이제 한 10년 뒤에는 1% 제로로 성장을 이야기할 거고 20년 뒤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좌파들은 한번 보세요. 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거들 표에 이득이 되면 무슨 주장까지도 합니다. 이해찬이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옮기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설에서 밝혔는데요. 포용적 성장으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1차로 노무현 때 공공기관 이전해서 혁신도시 했듯이 지금 그 뒤에 생긴 공공기관들 다 이전해서 또 2차 지역 균형 개발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잘못됐지요. 이걸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좌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르기도 하고 자기의 주장을 밥 먹듯이 뒤집어 엎으면서 이득이 되는 표를 향해서 말을 바꿀 줄도 알고 더 나아가서 20년 집권해야 되겠다면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로 지금 돈을 뿌릴 줄도 안다는, 물론 나중에 나라 망하겠지만은요. 그러면 여기서 한국의 보수가 가져야 될 가치가 끝없이 성장 기업. 자, 이제요,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수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이라는 거는 솔직하게 좀 이야기합시다. 대기업 아닙니까? 그 지금 보수 원로들이 본 세상은요, 60, 70, 80년대에 재벌에서 한 1, 20개가 한국을 끌어오던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벌을 탄압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각자가 다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국민들도 특별히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 왜? 이제 고용이 많이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제가 어릴 때 부산에 동산유진이 사마고무 앞에 있습니다. 그런 신발 공장, 비누 공장에서 수천 명이 출근하고 수천 명이 퇴근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대열을 보면 엄청났어요. 이제 그런 지금 와서 보면 사마고무나 동산유지 이런 회사들이 큰 회사도 아니잖아요. 중소기업 수준밖에 안 돼, 이제는. 그런데 그런 회사에서도 그 당시에는 수천 명이 고용이 됐다. 근데
그런 고용 능력이 이제는 기업들에게 상실됐고 4차 산업혁명이나 뭐 바이오니 이런 쪽으로 가면 원격으로 이런 쪽으로 가면 점점 더 고용이 더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수에서 기업에 무슨 규제를 완화해주고 무슨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이런 이야기를 그만 좀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로 보수에서 해야 될 것은 해외로 나간 기업들, 제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이런 기업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런 말은 절대 안 해요. 왜? 자기들도 알아요. 한국에 와서는 기업하다가는 수지 안 맞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수 원로나 보수 정당 보고 그런 소리는 일체 하지 말라고 대기업이나 정경련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왜? 그랬다가 진짜 트럼프처럼 돌아오라면 우리 망한다, 죽는다. 안 오지요. 그래서 보수가 말하지 않는 핵심이 뭡니까? 트럼프는 미국의 IT 회사 전부 들어와. 예? 그리고 자동차 회사 들어와. 기계 회사 들어와.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 안 하면 세금 확 때려서 전부 두들겨 잡아버릴 거야. 멕시코 간 거, 캐나다 간 것도 다 오고 중국 간 것도 다 와. 이러잖아요. 한국은 그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보수에서. 그러면서 규제만 완화해달라고 하잖아요. 이 거짓말에 실체가 뭐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보수가요, 아까 제가 부동산 이야기했지만 주거 문제를 부동산을 부양시켜서 경제를 살리고 건설회사에 일감 많이 주고 예? 공급을 강남에 확대해서 보수가 이런 소리 하니까 보수 언론들이 문정권이 당장 강남 신도시 한다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풀었어요. 그린벨트는 국민들의 공공재예요. 그런데 그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가덕이나 환경오염으로 황사로 미세먼지로 야단인데 거기 아파트 다 지어버리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 사람은 한정된 사람들만 있죠. 우리 사회에. 예? 1% 미만인 사람들만 그 들어가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왜 공공재를 풀어가지고 그들에게 이득을 줍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보수가 국가적 싼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으로 임대주택도 대량으로 공급하자. 이것이 핵심이다. 저출산부터 결혼을 하지 않는 것부터 사회 재생산이 안 되는 부분부터 비용이, 주거 비용이 평생을 모든 국민에게 너무나 피해를 끼치고 있다. 지금 집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모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것이 국민성하고도 관계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한국적인 경제를 해야지요. 우리가 뭐 남 눈치 볼 거 있습니까? 그러면 국가 주도로 대규모 건설 사업을 벌려가지고 공공주택을 정말 평당 1,000만 원 이하로 공급을 한다. 1,000만 원이면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아요. 특히 주거가 필요한 지역에.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삼성동에 한전 부지하고 뭐 국립의료원 부지 저 땅에다가 한국감정원 부지에 그걸 현대자동차에 팔 게 아니라 그거다가 수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연남 저 뭐 센트럴파크인가 하는 저 철길 드러낸 데다가 뭐 했어요? 그거다가 청년주택 지었어야죠. 그리고 동사무소, 소방서, 경찰서 위에도 전부 그런 한 10층, 20층씩 올려서 그런 걸 짓고 1층은 파출소, 경찰서로, 동사무소로 써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가 그냥 도심에 필요하면 도시명 스튜디오식, 예? 원룸 이런 부분들을 대거 공급하고 또 정부에서 새로운 땅이 나오면 그걸 기업한테 팔아먹을 게 아니라 공원 조성하기에 앞서서 집 지어야지요. 공원 조성하면 공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당연히요. 저 지하에 화력발전소 넣을 게 아니라 그 비효율적인, 저 위험해요. 지하에 침수될 수도 있고 폭발될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도 또 주거 공급을 했어야죠. 국가 주도로요. 그래서 땅만 넣으면 국가 주도로 공급하고 지금 산간지에 있는 낙후된 이 빈민가에도 전부 국가가 땅 사들였어요. 그거 비싸게 못 팔게 해야지요. 국가가 다 수용하듯이 사들여서 주거 공급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주거 공급을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부자들은 좋은 데서 비싸게 살고 팔든지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서민들과 중산층은 집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담론으로 하려고도 안 해요. 한국 땅에 저만 있으면요 전부 부동산을
해서 건설 경기 살려야 된다. 건설 경기를 꼭 이런 식으로 해야 삽니까? 그러지 않고 국가 주도로요. 대거 주택 공급에도 건설 경기 삽니다. 이런 걸 보수 언론이나 언론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광고가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집값 거품을요. 평당 1억짜리 아파트, 평당 4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아파트의 원가를 갖다가 공개해서 왜 저렇게 비싸게 되는가를 갖다가 보도해서 해부하는 그런 언론 보셨습니까? 보수 정당이 그거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래서 보수 정당의 기본적인 가치들을 좀 바꾸어야 된다. 지금 이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소수 대기업 편만 들고 대기업을 학대하자는 게 아니라 대기업 편만 든다고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너무 황당한 소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일자리를 만들려면 제조업을 살려야 돼. 제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요. 전통 제조업들이. 무슨 4차 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줄 압니까? 무식하게요. 경제학자니 전문가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몇 개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르는 IT 기업들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의 매출과 직원 대비 그리고 제조업 매출과 직원 대비를 한번 보세요. 매출액당 직원을 어디서 대부분 고용하는가. 그래서 제조업들이 다 한국에 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다면 정부가 임금 통제도 하고 지금 정치 노조들을 과감하게 진압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땅도 대거 싸게 공급을 하고 세금도 갖다가 감면해주고 해서 일자리를 우선하도록 해야지요. 법인세가 22%냐 20%냐 24%냐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일자리를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 지원을 대폭 해줘야 돼요. 일자리 우선 국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 우선 국가로 가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신성장 규제 완화 이런 소리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보수가 정의롭지 않아 보인다라는 시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하물며 보수 밖에서 아무런 이념에 편견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보수가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가치로 다가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제 안 보니 종북 척결이니 이런 걸로 가고요. 젊은 사람들은 표를 얻을 수 없어요. 너네들 왜 사고가 그러냐고 비판도 할 수 없어요. 살아온 삶이 다른 친구들을 어떻게 비판? 그들에게는 이런 게 안 먹히는 겁니다. 신성장이니 성장 우선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일자리와 집입니다. 이들을 갖다가 두 가지로 보수가 담론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보수요. 근데 이런 걸 갖고 토론이라도 벌어져야 되는데 어쩌는 줄 압니까? 역시 황장수는 좌파야. 너 그런 줄 알았어. 위장 보수야. 너들이 썩은 보수지 내가 위장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수라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썩은 보수를 보수라고 기치를 들고 끌고 가다가 그냥 혼자 말라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이 오늘날 한국의 보수라는 겁니다. 보수는요.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좌파들이 내거는 저런 위험한 가치들에 대해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간적 관점에서 제대로 받아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보수입니다.